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 정부의 긴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느끼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도 또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전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?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까지 1억 8,800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요. 또 4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. 또 우리나라 역시 7월 이후에는 매일 1,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가 최근에는 2,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맞고 있죠. 네. 자, 이 코로나19 상황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. 결국은 방역과 함께 또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좀 현실은 어떤가요? 네, 우리나라가 최근 이 유엔 무역개발기구 회의를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. 네. 그만큼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데요. 근데 이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? 지난 20년간 이 사회부장 정책 확대가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데요. 네.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방역 강화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같은 이 취약계층이나 빈곤층, 또 불안정 고용층들은 여전히 사회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휴업, 또 폐업 등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임금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외형상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. 네. 저희 방송에서도 그동안 이 수많은 복지 정책을 다뤄왔고, 또 그 정책들이 이 변화를 할 때마다 이런 관련 정보를 또 빠르게 전달해 왔는데,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흐름, 한 번만 짚어볼까요?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1990년대까지는 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 사회보호적 개념이 전부였습니다.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표현이 대표적이었고요. 그러다가 1997년에 시작된 이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르게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왔는데 이때 이 사회보호가 아니라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좀 더 포괄적인 복지 정책들이 등장합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자주 다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, 또 장애인연금, 기초연금, 장기요양보험, 근로장려세제나 무상보육, 무상급식, 고등학교 의무교육, 국가장학금 등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또 기초연금 급여의 확대,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,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네, 이 확실히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로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뭐 빠르게 확장이 되고 또 발전해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 또 이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. 네, 말씀처럼 그런 논쟁 속에서도 정부는 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즉시 또는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 정치권 논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다 보니까 지급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뭐 상당히 많았죠. 네,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복지 정책 또는 이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야 그 기준과 대상 범위를 두고 이제 논쟁을 하는 단계인데요. 저도 뭐 그런 논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때를 놓치면 정책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를 선별하고 배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각종 세제 정책으로 환원받자라는 겁니다. 네. 저도 뭐 전적으로 뭐 동의를 하는데요. 이 작년 5월에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됐던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논쟁의 도마에 또 오르고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? 제 생각에는 그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보고요. 그때 그동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.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거고요. 내년 대통령 선거와 또 맞물려서 이 기본소득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이제 아젠다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안정적인 소득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. 이 부동산 문제 폐해도 이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급여 적정성의 문제나 이 재원 조달 방안과 같은데요.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고요.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본래의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네. 자, 이 지난 방송에서는 경제 활동과 또 양육을 혼자 감당하는 한부모들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자, 이렇게 대상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런 주장들을 학계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또 미래에 완벽한 이 기본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 가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이름 짓고 있는데요. 이라는 이제 연령대와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집단별로 급여를 지급하자는 방안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라는 건데 이건 서구 사회 이 복지국가들이 오랜 기간 운영해온 이 사회수당과 또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. 네. 이게 유럽 사회 사회수당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수당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이 사회수당은 이 공공부조같이 이 자녀적, 그러니까 선별적 사회보장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의미하는데요. 사회수당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사회수당은 자산조사를 하거나 또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. 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의 특성을 가지는 한편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
보험료를 내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과 달리 세금을 기반으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또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수당의 뭐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수당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, 또 장애인수당이 있어요. 이 사회수당이 무조건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뭐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또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, 그러니까 범주형 기본소득이 사회수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논쟁이나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이 사회수당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, 자,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지고 또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수당의 뭐 제도의 변화나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. 뭐 이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기존에 도입된 수당 제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확대가 필요한데 이 사회수당의 본래 모습을 갖추려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결해서 뭐 줬다 뺏는 체계나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배제하는 정책은 없애야 하는 거죠. 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한데 적어도 우리가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초등학생까지는 적용해야 하는 거죠.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유럽에선 대부분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야 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사회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앞서 언급하신 이 우리나라가 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서 뭐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긴 했지만 이 복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좀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뭐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얘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한편으로는 또 유엔 산하에 이 자문기구가 있어요.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, 뭐 지금 길기는 한데요. 네. 여기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제가 살펴봤어요. 근데 한국은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5.85점으로 149개국 가운데 62위였고요.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이 뭐 OECD 37개 국가 가운데는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 복지 정책이 빠르게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. 네, 조금 더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과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